밀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시고 이제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문을 하면서 그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명복을 비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네? 그런 규제, 지역의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는 도지사잖아요. 도지사. 경남도지사.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홍준표 때문이었죠. 예, 홍준표 대선 출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홍준표가 그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 여론이 매우 안 좋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네요. 이런 국민적 대참사를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정말 후한무치한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특별히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야당 대표 중에서 가장 뻘짓을 많이 하시는 분, 한 분을 꼽자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 네. 여기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이제 통합을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당이 창당이 될 예정이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오늘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2009년쯤부터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매스컴을 통해서. 그죠. 정치계 혜성처럼 등장해서 네. 뭐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릎팍도사와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죠. 지지율도 당시에 굉장히 높았고. 네.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안철수 신드롬이 굉장히 강했었죠. 예,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긴 암흑기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혐오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정치 혐오를 통해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승화돼서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안철수 씨는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청년들층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랑 같이 뭐 합동으로 토크 콘서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나중에 결국에 이제 두 분은 안 좋게 결별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양세병님 말씀하셨던 무릎팍도사 최고였죠. 네, 황금어장 그 편을 자세히 보자면 거의 그 메시아급으로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청년들의 멘토로 자리 잡았죠. 그때부터 확실히. 멘토 맞아. 그때 네. 한창 이제 멘토링 네, 이런 얘기에 그때 많았어요. 멘토 멘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그때 또 변희재가 네. 안철수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물어뜯기 할 만큼 이제 그 고기가 많이 붙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됐죠. 일단 뭐 젊은 청년 벤처 사업가의 이미지, 특이한 이력, 이 의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IT 사업가의 그런 커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왔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발명품 V3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얘가 편승돼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이 늘 보여줬던 네. 서로 막 이렇게 야합하고 네. 뒤에서 막 손잡고 아닌 척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겁하고. 네, 그런 식으로 선배 뭐 학벌 같은 거 같이 따져가지고 학연지연 따지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본인이 너무 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와는 대척점에 서 있어. 네, 라는 이미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가 기존 정치를 많이 부정을 하죠. 네. 그래서 새정치, 맨날 새정치, 그놈의 새정치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정치 행보는 과연 그게 새정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끔 할 정도로 뭐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을 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동대표를 맡아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끌고 나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횡포를 일삼죠. 당론대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그 안에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봤을 땐 미천이 슬슬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완전히 진보가 아니고 자기는 중도 진보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원래 친진보 성향으로 계속 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는 중도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고 정치에 썩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다 보니까 네. 자꾸 딴지를 걸게 되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무리수를 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같은 당 안에서도 저쪽이랑 자기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옳은 소리를 했을 때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따라가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저쪽에서 옳은 소리 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딴지를 걸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너네는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항상 나오는 느낌? 치는? 정치하러 왔잖아. 네. 안철수가 꿈꿨었던 정치인의 모습이 과연 뭐였을까? 아직도 그건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네. 그가 말하는 새 정치가 무엇이었는가? 진짜 새? 새가 된 버드? 정치. 철새? 안철새. 결국 철새가 돼버렸지, 네. 결론적으로. 하여튼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호남 지역 기반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한 그 신당을 창당을 해서 대선까지 이렇게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뭐 국민의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국민적 정서에 이반돼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재 지지율 조사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나서 국민의당을 선택했었던 건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실책들에 대해서 일종의 회초리를 드는 마음으로, 왜냐면 민주당의 본산이 어딥니까? 호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호남 민심을 잡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할 때 정치인이던 당이던 네. 어그로를 끌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이나 인기를 얻으면 뭐 수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당은 결국에 그 이미지와 관심 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확실한 해버리면서 중도. 네, 확실한 정말 중도. 확실한 중도로 가버린 거죠. 그런 거를 확실한 중도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장난이죠. 그냥 물에 물 탄 네, 건지 술에 말장난. 술 탄 건지 뭐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국민의당은 결국에는 이제 분당해서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돼 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제 대권에 2번이나 도전을 했었잖아요. 일단 2012년도에 결국에 이제 단일화로 끝나게 됐지만 18대 대선에 도전을 했었고 당시에 많은 지지율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문재인 당시 후보랑 토론회를 했을 때 결국엔 토론 실력이 형격히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 그 아마추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네, 그렇죠.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리고 좀 완숙한 모습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뭐 좀 신선하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거기까지 포장해서 잘 갔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안철수가 좀 찝찝했었던 게 그 단일화를 하고 나서 뭐랄까 그 뒤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뭐 눈물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당시 지지하거나 그런 모습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마치 2002년 대선에서 단일화를 했지만 막판이 뒤집었었던 정몽주는 극단적인 부분이었지만, 뭐 안철수는 약간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방해를 놓는 듯한 그런 모습. 자기가 후보를 양보했었다라고 계속 생색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결국 그래서 2018년도 대선에서는 뭐 이제 단일화로 대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나서 이제 2017년 벚꽃 대선에 이제 도전을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처참하게 3위에 그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죠. 근데 사실 그 2012년에 한번 대선 후보로서 토론회를 겪었다면 네. 2017년 대선 후보 때도 토론회를 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5년간 토론 실력이 하나도 늘질 않았어요. 오히려 퇴보됐죠. 네. 네, 퇴보된 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캠프에서 전략 자체를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네. 차라리 그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상대방 후보에게 묻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왔다면 적어도 홍준표한테 지는 그런 불운은 겪지 않았을 텐데. 토론만 잘했어도 그 극우나 이렇게 극좌라고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 중도 표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 당 그렇죠. 이미지 이제 자체가. 정알못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토론에서 말만 잘해도 솔직히 나는 너무 우쪽이나 좌쪽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거든요. 야, 그래도 안철수지?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토론 때문에 네, 그렇죠. 말아먹었죠. 예, 근데 토론 때문에 완전 날려먹었죠. 특히 토론에서 그 어눌한 말투, 그 쓸데없는 그런 막 질문들, 갑철수, 안철수, 사람도 몰랐는데 그 토론 보고 알았대요. 그게 저도. 맞아. 네, MB 아바타 몰랐어요, 저 MB 아바타. 네. 그러니까 괜히 지가 지 무덤을 3m나 판 거야. 저는 그게 약간 어떻게 보였냐면 전 애인의 찌질한 전화나 문자처럼 보였어요. 자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렇게 싫어? 싫어. 이런 거 되게 확실하게 대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듣기는 싫은데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지? 아무튼. 없어. 그런 질문들만 계속 하니까 네. 진절머리 났을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인 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실추시켰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실망감, 그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당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안철수 지지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의외로. 아까 양세병님이 지적하는 대로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인물을 보겠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의 민낯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토론회 보고 많이 맞아요. 이반됐어요. 이탈되고. 예, 그런 부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선을 홀랑 시원하게 말아 드시고, 아직까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새로 탄생한 문재인 촛불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방송 모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안철수가 원하는 새 정치가 과연 이런 모습인가? 그러니까 아까 이 작가님이 짚었잖아요. 뭐 야합.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꾼의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한 지 약 10년 후가 됐을 때 결국 본인도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스스로. 맞아요. 원래 중도 진보였다가 이제 중도 보수로 가고 있잖아요. 또 완전 보수는 또 아닌데 민주당에서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이 네. 그 결국에는 그냥 대통령 해먹고 싶다라는 그 대권 욕심이거나 아니면 뭐 다당제에 대한 열망? 그거 말고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사실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안철수당이잖아요. 거의 그 그러니까 지기 스스로도 그러잖아. 자기가 네. 돈 많이 투자했다고. 네, 조직이라는 여러 사람이 모인 정당 느낌이 안 들고 안철수 사당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의 당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개인 기업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개인 기업을 이끌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너 마인드.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닫혀있는 오너, 오픈되어 있는 오너가 아닌 닫혀있는 오너의 그런 마인드가 계속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수직 구조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은 군림한다.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하기 이전에는 계속 성공만 해왔고 네. 어떤 결실을 자기가 노력했을 때 얻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투자하면 성공이라는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치에선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베팅하게 이번에 한 번은 되는. 되겠지. 저번에 한 번은 되겠지. 예.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잃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또 뭐랄까 소통 공감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도 비교를 해봐도 그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모습이 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KBS 고대영 사장이 나갔잖아요. 네. 그때도 이거는 또 새로운 적폐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했었던 말을 또 뒤집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새로운 적폐라는 단어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아니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에. 쌓여있는 거잖아. 그게 새롭대.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안철수가 사실 국회의원을 하게 됐을 때 얘기했던 게 국회의원은 5번째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모든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5번째 직업이기 때문에 6번째 직업인 뭔가가 있고 이거 대통령? 나는 일단 던지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고 네. 어쨌든 언젠가 그냥 내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이제 영향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그 민주당 당대표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갔다가 네. 계속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한없이 추락하죠. 네, 본인의 그 그릇이 넓지 않다.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면서 추락을 하고 있고 네.
그 사실은 이제 당대표를 한다든가 하면은 원래는 당 내외로 챙겨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 대표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 대표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법안 발의에 사실 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 발의 숫자만 놓고 따졌을 때 법안 발의를 당대표들은 굉장히 못하게 돼 있어요. 막 해봐야 1년에 5개, 6개 이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진짜 굵직굵직한 법안을 다 내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CJ 같은 대기업이 영화관을 네. 맘대로 조정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금지하는 영비법이라든가 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되살리는 식으로 그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이라든가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세모녀법이라든가 신한염전 노예법 이런 거를 다 자기가 발의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이슈에 되게 포커싱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사회적 이슈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서 그거를 자기가 대표 발의를 딱 하거든요. 그 의회에서 그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스템에 가면은 이 사람이 올린 발의한 내용이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직접 보면은 사실은 똑같은 이름의 다른 법이 이미 민주당이나 그 정부에서 이미 발의한 법들이 있고 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만 편집한 다음에 올리거나 거의 완전 그대로 올리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 거예요. 학교 네. 때 그 레포트 그런 식으로 베낀 새끼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점수는 높게 봤는데 네. 법안 발의 숫자는 점수인데 그 점수에 목을 맨 나머지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되는 직무는 팽개치고 반장으로서의 책임은 팽개쳐버리고 네 그런 학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보통 당대표 정도 되면 험지 출마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현직원이 안 되더라도 진짜 공격적으로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곳에 계속 당대표로서 공략을 하는 그런 험지 출마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부산 쪽에 출마했었던 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험지 출마를 몸소 실천을 했었는데 안철수는 험지가 아니라 이제 편한 곳, 될 만한 곳만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의 지역구였던 노원 그쪽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었던 그런 부분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과연? 6번째 직업이 혹시 서울시장인가? 2011년에 그냥 하시지.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었잖아요.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한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그냥 하는 말이죠. 그때는 지지율이 50%가 거의 넘고 그랬었잖아요. 당시에는. 네. 근데 그때 했으면 뭐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해서는. 근데 그런 지지율만으로도 과연 당선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런 지지율로만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안철수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겠죠.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엔 내 차례지 막 이러면서 약간 착한 느낌. 네, 이번에도 아마 지분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본인이 이렇게 드림 빌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버킷리스트 적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하나씩. 죽기 전에 해야 할 10가지 직업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열하면서 이제 6번째 서울시장, 7번째 대통령. 10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 이런 거 말고. 엑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번에 내가 양보했어 이 사람한테 여기 내가 다음엔 이걸 할 거 할 수 있어. 꼼꼼하게 적어놔서 체크하고. 사업가도 원래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그 서로 그거 기브앤테이크에서 되게 네.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그리고 그분이 뭐 이제 예전에도 뭐 기업가적 사고방식 이런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결국 그 대한민국에서 소위 성공했던 기업인의 그런 이미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를 자꾸 정치 쪽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 그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인풋이 있으면 바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일종의 정치적 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이번에 가즈아라는 용어를 또 그 공식상에서 이게 건배사를 가즈아로 하셨더라고요. 역시 트렌디한 분. 그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송병호님이 이제 그 저번 대선에서 이제 그 안철수 캠프에 그 비트코인 관련한 분이 이제 주요 요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안철수의 속셈은 뭘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신 굳이 가즈야를 외친 이유는 또 뭘까? 말투랑 잘 어울린다. 평소 말투랑. 아 진짜다. 아니 건배사 가즈야는 좀 그러지 않아? 가긴 가야지 바른정당으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합당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제일 낮던데 그죠 지금.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뭐 한 자릿수대에서 계속 헤맨 거는 뭐 한 1년 정도 된 상황이고 5%로 가장 낮던데 어쩔 수 없죠. 처음에 얘기했던 중도
진보표가 네.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그걸 합쳐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중도 진보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결국에. 네. 그게 사실 진보 쪽은 인물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친노, 친문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보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융통성이 확실히 있으니까 뭐 그거를 믿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홍준표도 사실은 비주류였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 다 허용을 하니까 그거를 믿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안철수한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그게 저희 정치에서 봤을 때 최선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인물이 너무 많다. 인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역 인물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인물은 너무 많은데 마치 그런 거죠. 군대인데 그 장군은 되게 많아. 근데 실제로 싸워줄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벌로 쪼개지는 거죠. 뭐 정동영, 뭐 박지원,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천정배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본인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 믿어주면서 창당했을 때 도움을 줬었던 많은 사람들 다 배신하고 또 떠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업가 마인드예요. 인풋을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이 사업 버리는 거죠. 호남 쪽에서 엄청 민심 안 좋더라고요. 예. 국민의당은 실패한 사업,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지. 예, 그래요. 안철수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안철수가 원하는 새정치,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수많은 의구심만 남긴 채 현재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연 안철수가 원한 게 뭐였을까요? 그 버킷리스트에 대통령 하나 써놓고 그거를 위해 달려가는 거겠죠. 뭐. 그 김영삼이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미래의 대통령이라서 중학교 시절에 그래가지고 뭐 친구가 그거 찢어가지고 뭐 멱살잡고 싸웠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수준의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건가? 제 생각엔 그냥 내가 다 했다라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볼 거 다 해봤다 정치판에서. 네. 저는 뭐 양세병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데 맞아요. 그 대통령 같아요. 자기가 이만큼 정치에 투자를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아웃풋 그건 적어도 뭐 서울시장 내지는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겠죠. 네. 나는 장차 대통령이 될 테야 이러고 있을 거야. 가자. 예, 그래요. 안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확실한 해버리면서 중독. 네, 확실한 정말 중독. 확실한 중독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 거를 확실한 중도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장난이죠. 그냥 물에 물 탄 네, 건지 술에 말장난. 술 탄 건지 뭐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국민의당은 결국에는 이제 분당해서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돼 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제 대권에 2번이나 도전을 했었잖아요. 일단 2012년도에 결국에 이제 단일화로 끝나게 됐지만 18대 대선에 도전을 했었고 당시에 많은 지지율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문재인 당시 후보랑 토론회를 했을 때 결국엔 토론 실력이 형격히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추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네, 그렇죠.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리고 좀 완숙한 모습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뭐 좀 신선하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거기까지 포장해서 잘 갔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안철수가 좀 찝찝했었던 게 그 단일화를 하고 나서 뭐랄까 그 뒤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뭐 눈물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당시 지지하거나 그런 모습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마치 2002년 대선에서 단일화를 했지만 막판이 뒤집었었던 정몽주는 극단적인 부분이었지만 뭐 안철수는 약간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방해를 놓는 듯한 그런 모습. 자기가 후보를 양보했었다라고 계속 생색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결국 그래서 2018년도 대선에서는 뭐 이제 단일화로 대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나서 이제 2017년 벚꽃 대선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같은 당 안에서도 저쪽이랑 자기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옳은 소리를 했을 때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따라가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저쪽에서 옳은 소리 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딴지를 걸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너네는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항상 나오는 느낌? 치는? 정치하러 왔잖아. 네. 안철수가 꿈꿨었던 정치인의 모습이 과연 뭐였을까? 아직도 그건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네.
그가 말하는 새 정치가 무엇이었는가. 진짜 새? 새가 된 버드? 정치. 철새? 안철새. 결국 철새가 돼버렸지. 네. 결론적으로. 하여튼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호남 지역 기반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한 그 신당을 창당을 해서 대선까지 이렇게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뭐 국민의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국민적 정서에 이반돼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재 지지율 조사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나서 국민의당을 선택했었던 건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실책들에 대해서 일종의 회초리를 드는 마음으로, 왜 민주당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호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호남 민심을 잡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할 때 정치인이던 당이던 네. 어그로를 끌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이나 인기를 얻으면 뭐 수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당은 결국에 그 이미지와 관심 둘 다 잃어버린. 매스컴을 통해서. 그죠. 정치계 혜성처럼 등장해서 뭐 네.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릎팍도사와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죠. 지지율도 당시에 굉장히 높았고. 네.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안철수 신드롬이 굉장히 강했었죠. 예,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긴 암흑기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혐오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정치 혐오를 통해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승화돼서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안철수 씨는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청년들층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랑 같이 뭐 합동으로 토크 콘서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나중에 결국에 이제 두 분은 안 좋게 결별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양세병님 말씀하셨던 무릎팍도사 최고였죠. 네, 황금어장 그 편을 자세히 보자면 거의 그 메시아급으로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청년들의 멘토로 자리 잡았죠. 그때부터 확실히. 멘토 맞아. 그때 네. 한창 이제 멘토링 네, 이런 얘기에 그때 많았어요. 멘토 멘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그때 또 변희재가 네. 안철수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물어뜯기 할 만큼 이제 그 고기가 많이 붙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됐죠. 일단 뭐 젊은 청년 벤처 사업가의 이미지, 특이한 이력, 이 의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IT 사업가의 그런 커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왔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발명품 V3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기대감. 밀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시고 이제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문을 하면서 그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명복을 비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예? 그런 규제, 지역의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는 도지사잖아요. 도지사. 경남도지사.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홍준표 때문이었죠. 예, 홍준표 대선 출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홍준표가 그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 여론이 매우 안 좋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네요. 이런 국민적 대참사를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정말 후한무치한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특별히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야당 대표 중에서 가장 뻘짓을 많이 하시는 분, 한 분을 꼽자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 네. 여기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이제 통합을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당이 창당이 될 예정이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오늘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2009년쯤부터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까지 얘가 편승돼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이 늘 보여줬던 네. 서로 막 이렇게 야합하고 네. 뒤에서 막 손잡고 아닌 척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겁하고. 네, 그런 식으로 선배 뭐 학벌 같은 거 같이 따져가지고 학연지연 따지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본인이 너무 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와는 대척점에 서 있어. 아. 네, 라는 이미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가 기존 정치를 많이 부정을 하죠. 네. 그래서 새정치. 맨날 새정치. 그놈의 새정치.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정치 행보는 과연 그게 새정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끔 할 정도로 뭐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을 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동대표를 맡아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끌고 나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횡포를 일삼죠. 당론대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그 안에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봤을 땐 미천이 슬슬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완전히 진보가 아니고 자기는 중도 진보다. 그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르겠어. 원래 친진보 성향으로 계속 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는 중도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고 정치에 썩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다 보니까 네. 자꾸 딴지를 걸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무리수를 둔